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그 일이 마음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자주 서운해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누가 나를 빼놓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혼자 끙끙 앓으며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상한 건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빴을 수도 있고, 깜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젊었을 때는 이런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땐 바빴으니까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왠지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쓰리고,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밤새 잠을 설치게 되죠. 이게 나이 드는 것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자주 서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지, 누가 나를 챙겨주는지, 누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없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비교하고, 더 자주 서운해하고, 더 자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걸까요? 노자는 이것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족지족자부 즈조저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이 문장이 단순히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짚어주는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지,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부러워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계속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진짜 가난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는 일에 몰두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야 할 목표였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들이 대부분 이뤄졌는데도 왠지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남아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바라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옷을 샀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옷이 탐나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처음엔 만족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편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밟히죠. 노자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유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부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죠. 누구는 의사가 됐고,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결혼을 잘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도 잘하고 있는데, 왠지 덜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가 부모로서 뭔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이게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그 삶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로 남아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이상한 건 우리가 그 친구 아이의 고민을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가 됐다는 그 아이도 밤낮 없이 일하느라 지쳐 있을 수 있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아이도 회사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수 있고, 결혼을 잘했다는 그 아이도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좋은 면만 보고 그걸로 우리 아이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그 삶을 평가절하 하는 겁니다.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교하는 건 자식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비교하고, 우리 집도 비교하고, 우리가 사는 동네도 비교합니다. 누구는 남편이 아직도 일을 하고, 누구는 집이 더 크고, 누구는 자가용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비교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한 건데, 다른 사람 남편과 비교하면 왠지 우리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우리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살림에 딱 맞는 건데, 다른 사람 집과 비교하면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만들어내는 가난함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거죠. 이건 자식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여전히 등산을 다니고, 누구는 골프를 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그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해지고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등산을 다니는 친구가 부러운데, 정작 그 친구는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골프를 치는 친구가 부러운데, 그 친구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고생한다는 걸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보고 우리의 부족한 면만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부족해 보이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실에서 옆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온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비교합니다. 노자가 말한 만족은 이런 비교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남의 것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만족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많든 적든, 그게 좋든 나쁘든 일단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항상 밖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 남이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걸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은 부족해 보이죠. 왜냐하면 남의 좋은 면만 보이니까요.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은 내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일 수 있죠.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강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일일 수 있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우리가 없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노자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부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같은 것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르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혼자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그럼 그냥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인사를 안 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부분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요. 있지도 않은 부족함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한다. 그럼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잊어버린 거야.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자식은 그냥 바쁜 거예요.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 나이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 못 드렸잖아요. 그땐 우리도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부모 입장이 되니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자식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화를 안 했다는 것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나를 잊었다는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죠. 더 생각해보면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이유가 뭐였나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랐잖아요. 그 잘 산다는 게 매일 부모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을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말을 짧게 했다. 그럼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문자 답장이 늦다. 그럼 나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모임에 안 나온다. 그럼 나를 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고, 그냥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죠.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혼자서 서운해하죠. 더 이상한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지, 정말로 나를 피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관계를 멀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멀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멀리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 때문에요. 노자가 말한 만족은 이런 넘겨짚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전화를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바빴을 수도 있고, 깜빡했을 수도 있고, 다음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그걸 나를 잊었다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 그럼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외로워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의미를 붙여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죠.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바빠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자기 일에 집중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잊어버린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나쁜 쪽으로 해석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불안감이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실제로 불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건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만족은 더 이상 의미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울 게 없으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의미와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친구가 연락을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거예요. 자식이 전화를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거고요. 거기에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전혀 서운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 연락하면 되는 일이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는 그걸 복잡하게 만듭니다.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죠. 노자는 그걸 멈추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의미를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그게 만족이고 그게 마음의 평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젊은 사람만큼 빠르지 않고 젊은 사람만큼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증명해야 하나요? 왜 쓸모 있어야 하나요?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평생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퇴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더 이상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장인이었고,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죠. 그게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남는 게 뭘까요? 그냥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자신으로 있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의 역할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직도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죠. 자식한테 이것저것 조언하고, 손주 돌보는 걸 자청하고, 집안일을 떠맡으려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고맙게 여기기보다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끼어든다고 느끼죠. 그럼 우리는 더 서운해집니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섭섭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준 게 정말 자식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걸,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고마움을 바라는데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우리는 인정을 바라는데 상대방은 거리를 두려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증명하려 든다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죠. 노자가 말한 만족은 이런 증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부유함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채워야 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진짜 부유함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서 부유한 겁니다.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을 키웠고 집을 마련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 자체로 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증명하려 합니다.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다는 걸,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못하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빨랐다면 이제는 천천히 하는 거고, 젊었을 때는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적게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반대로 살아왔으니까요. 더 가지려 하고, 더 되려 하고, 더 나아지려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더는 끝이 없으니까요. 더 좋은 게 있고, 더 많은 게 있고, 더 나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평생을 불만족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멈추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고, 지금 가진 것을 보라고요. 그게 만족이고, 그게 부유함이라고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드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바깥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함이고 그게 진짜 지혜인 거죠.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니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친구들과 나눈 웃음,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날들, 그게 진짜 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밥을 먹고 저녁에 돌아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요. 주말에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그런 일상이 얼마나 큰 부였는지 몰랐죠.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요. 노자가 말한 만족은 어쩌면 이런 걸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느끼는 것. 그게 진짜 부유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좋은 집에 살면,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나중이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건강이 더 좋아지면, 나중에 자식이 더 자주 오면, 나중에 손주가 더 크면 그때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나중은 없다고요. 나중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을 놓친다고요. 만족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족지족자부 즈조저후.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서운해하는지, 왜 우리가 외로워하는지,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지, 그 모든 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은 오히려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보는 일이고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없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게 노자가 말한 부유함입니다. 어쩌면 이게 나이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평화, 이 모든 게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편안한 잠자리,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을 세지 말고 가진 것을 세어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